안녕하세요. 전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사회생활하고 또 가정까지 꾸려 내 자식 낳고 살면서 저도 남들 겪을 만한 일들은 어지간히 다 겪어가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제 편협한 사고방식이었던 모양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가족관계 안에서 평생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몇 년간 제가 겪은 일은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그야말로 혼돈과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요새 워낙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다시금 새로운 가정 꾸려서 살아가시는 분들 많다곤 하지만 솔직히 전 그런 얘기 다들 남 얘기인 줄만 알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제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말 내가 살면서 이런 꼴을 보나 싶을 정도의 일들을 겪게 됐고요. 제발 좀 그쪽 아버지 좀 말려봐요. 이러다 사람 말라 죽겠어, 정말. 아니, 그렇게 주변 사람 좋은 얘기 안 할 때 굳이 내 아버지랑 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더니, 이제 와서 날더러 뭘 어쩌라고, 나한테 말려달래요? 해결을 봐도 부부인 두 사람이 봐야 할 문제지. 제3자인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도 아버지가 딸 하나 있다고 끔찍하게 여기는데 내 말보다야 평생 예쁘다고 끼고 산 딸 자식 말은 듣겠지. 제 또래 새어머니라는 여자가 생긴 것만 해도 정말 기가 막혀서 펄쩍 뛸 노릇인데 아버지랑 산지 얼마 됐다고 저한테까지 쫓아와서 저 난리를 부리는 여자를 보는데 제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망했을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전 부모님 잘 만난 덕에 크게 부족한 건 모르고 유복한 가정에서 부모님 사랑 듬뿍 받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워낙 이문에 밝으신 분이셔서 일찍이 자수성가하신 이래 집안의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거리 생기는 일 없을 정도로 여유 있는 환경에서 자라났고요. 친정 부모님 두 분 사이도 무척 좋으신 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하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어떻게든 뜯어먹으려 드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보니 그런 것들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고요. 주위에서 유혹이 많을 만한 환경이었지만 자식인 제가 아는 한 그 두 분 사이에 가정이 뿌리채 흔들릴 만한 심각한 갈등은 없었던 걸로 알아요. 저도 꽤나 눈치가 빠릿빠릿한 편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쪽으로는 자식인 제가 의심조차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항상 사이가 좋으신 두 분이셨습니다. 두 분은 주변에도 인꼬 부부로 소문이 아주 자자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엄마 문제라고 하면 열일 다 제쳐놓고 달려드실 정도로 엄마에게 진심이기도 하셨고요. 자랄 때 어린 제 눈으로 보기에도 그런 아버지가 엄마한테 유난이다 싶을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자식 보기에 이 정도였으면 다른 사람들 보기엔 오죽했겠어요. 조금은 부족하게 시작한 신혼생활에도 늘 공주처럼 저희 엄마를 떠받들어 주셨던 아빠셨어요. 결혼할 때야 남자들이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고생 안 시킨다는 게 흔한 말이지만 사실 결혼 후에 그러고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친정아버진 제 마누라한테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한 놈은 모자란 놈이란 말씀을 달고 사시는 분이셨어요. 온 동네가 다 아는 사랑꾼이었던 아버지와 달리 저희 엄만 성격이 다소 무던한 데가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엄마한테 참 잘하셨다는 것만큼은 엄마도 평생 단 한 번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네 아빠 아니면 세상에 누가 날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겠어. 그거 생각하면 살면서 소소하게 너희 아빠가 속썩이고 그래도 마냥 미워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네 아빠가 엄마 귀하게 생각해주는 만큼 엄마도 네 아빠 귀한 사람 대접해주고 싶고. 사실 아빠의 저런 유난스런 엄마 사랑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조실부모하고 친척집 전전하면서 눈칫밥을 많이 먹으며 자라오셨거든요. 결혼 전엔 어떻게든 빨리 독립해서 눈치 보는 생활 청산하고 제 한 몸 건사하려고 고생도 꽤나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넉넉한 집안 형편은 아니었지만 부모 형제 간의 사이만큼은 참 좋았던 아빠 입장에선 어린 시절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랑 받지 못하고 고생이 많았던 엄마가 늘 안쓰러우셨겠죠. 내가 의리의리한 것 해주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랑 사는 집안에서만큼은 공주 대접해주고 싶었어.
그런 마음가짐이시니 당시로 다소 유난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한결같이 엄마에게 정성을 쏟으실 수 있으셨겠죠. 그렇게 내 아내, 내 자식 호강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던 분이셨으니 가뜩이나 장사수완 좋으신 분이 더욱 의욕적으로 성공의 발판을 닦으실 수 있으셨을 테고요. 나 지금 이만큼 행세하고 사는 것도 네 엄마 아니면 어디 언감생심 꿈이나 꿀 수 있었겠어? 우리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결국 다 네 엄마 덕인데 네 엄마 만나 촌놈이 인생 폈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실제로 저희 엄마 만나 결혼하신 이래 하는 일이 술술 풀리셨다는 아빠셨습니다. 엄마야 그저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남편 내조에 힘쓰고 아이 잘 키우려고 노력한 것뿐 대단하게 한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에서 당신 부인이 가장 잘나고 예쁜 줄 아셨던 아버지 입장에선 항상 저희 엄마를 복덩이라고 하시며 사셨고요. 전 그렇게 사이좋은 두 분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어릴 때부터 참 좋았습니다. 저희 집에 자식이라곤 저 하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아버지의 지극한 아내 사랑 때문이기도 했어요. 저 낳고 나서 저희 엄마가 반년 정도 몸이 안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임신과 출산이라는 게 여자 입장에선 목숨 걸고 하는 일이다 보니 마냥 안전한 일이라고만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땐 다들 그렇게 자식 낳고 산다고 여기고 살던 시절이잖아요. 가뜩이나 애지중지하던 엄마가 당신 새끼 낳는다고 그 고생을 하시는 걸 보고 우리 집에 둘째는 없다며 단호하게 못을 박으신 아버지셨습니다. 사실 제 나이 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외동이 흔치 않았거든요. 요새야 아이들 그리 많이 낳지 않는 추세라고 하지만 형제자매가 재산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는데 두 번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가족 계획을 마무리 지으신 아버지 덕분에 전 외동딸로 자라나게 됐어요. 정작 저희 엄마가 나중에 우리 다 떠나고 남은 윤진이 쟤 혼자 외로워서 어떡하려고 하면서 은근슬쩍 둘째에 대한 운을 떼셨지만 엄마 말이라면 파투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런마 하며 고개를 끄덕이실 분이 그때만큼은 들은 척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저희 엄마가 그렇게 강골인 체질은 아니셨거든요. 물론 아버지 만나고 나름대로 부잣집 사모님 소리도 듣게 되고 이제 정말 결혼할 때 아버지가 장담하셨던 것처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편하게 지내게 되셨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고난 체질까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둘째를 요구하는 엄마께 아버지께서 저리 단호하게 대응하셨던 것도 그런 이유가 아주 없진 않았을 겁니다. 난 네 엄마 뭐 따로 바라는 거 없다. 그저 건강하게 내 옆에서 오래오래 같이 있다가 둘 다 백발성성한 호호 할아버지 할머니로 함께 여생 보내다 서로 외롭게 오래 두지 않고 비슷한 시기에 가는 거 그거 말고 바라는 거 없다. 저 성인 되고 아빠랑 밤늦게 술 한잔 기울이다 나온 아버지의 진심이었어요. 거기에 한치의 거짓도 없다는 건 딸인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어릴 때야 제가 보고 자란 게 부모님 모습이고 또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나이 먹고 사회생활도 하고 해보니까 평생 같이 산 부부라고 해서 저희 부모님처럼 다 저렇게 살갑고 서로에게 애틋한 사이인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법적으로 부부지간으로 엮여있는 사이라고 해서 꼭 서로에게 부끄러움 한 점 없는 신의를 지키고 사는 게 아니라는 씁쓸한 현실을 알고 나니 저희 부모님 두 분의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사랑과 믿음이 참 가치 있게 느껴졌어요. 저도 저희 아빠만큼 배우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죠. 워낙 어릴 때부터 본 게 있다 보니 제 나름대로 기준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었고 말만 번지르르 하니 하고 행동하는 제게 소홀한 남자들은 애초에 예선부터 탈락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좋으셨던 두 분은 제가 20살 때 대학에 진학하며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자 제2의 신혼을 맞이하신 것 같으셨어요. 이제 하나 있는 자식 어느 정도 제 앞가림을 할 정도로 키워놓으셨으니 두 분도 두 분 나름대로의 일생을 즐기시는 게 자식인 제 입장에서도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전 부모님께 돈 걱정 없이 가고 싶은 대학 가서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했지만 그보다 더 감사했던 것이 부모님 두 분 사이가 저리 좋으셨다는 거였습니다.
대학 와보니까 동기들 중에서 극심한 가정불화로 부모님이 이혼하신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처럼 사이좋은 부모님은 드무셨고요. 부모님 싸우셔서 집안 분위기 안 좋아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우울한 표정으로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한텐 참 미안한 일이지만 난 부모님 때문에 그런 상처 받을 일 없이 자랐다는 것에 대해 부모님께 세상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유년 시절의 가정 환경이라는 건 사람에게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젠 성인이 되어 자기 앞가림 다하고 사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상처를 모르고 자라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정말 큰 재산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두 분이 다른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사이좋게 오래오래 잘 지내주시길 부모님께 그것 외에 바라는 것이 없을 정도였죠. 저희 아버지만한 남자 만나지 못할 바엔 평생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고집스럽게 생각했던 제게도 드디어 제 짝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과 결혼해 가정 꾸리고 살게 됐을 때 제 인생의 롤 모델은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고맙게도 착하고 다정한 사람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됐으니 나만 잘하면 우리 친정 부모님처럼 평생을 서로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사이좋은 부부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제가 명색이 평생 저희 부모님 닭살 돋는 애정 행각을 바라보며 살아온 그분들의 유일한 자식 아닙니까? 그분들 하시는 것에 반만큼만 하더라도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새삼 부모님께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그러던 저희 친정집에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한 건 엄마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윤진아, 어떡하냐? 네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면 좋아? 엄마 앞에서 동요하실까봐 티를 내지 못하셨던 아버지가 다급하게 달려온 저를 보고 울먹이셨어요. 엄마의 병명은 췌장암이었습니다. 암 중에서도 예후가 가장 좋지 않기로 유명한 암이었죠.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에 비해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건강 문제에 워낙 예민하신 아빠셨으니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그나마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당사자인 친정어머니는 생각보다 담담하셨어요. 내 팔자에 그래도 이만하면 오래 잘 살았지. 네 아버지 만나 시집와서 고생 안 하고 살아서 이만큼이나 별 탈 없이 지냈지. 안 그랬으면 친자가 어디가 상해도 상했을 거다. 아버지에 비해 다소 무뚝뚝한 편이셔서 항상 애정 표현이 잦으신 아버지께 표현은 잘 안 하셨어도 엄마가 그런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하고 지내오셨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가는 곳마다 천덕꾸러기 취급받으며 눈칫밥 먹기 일쑤였던 엄마를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대접해 주신 아빠셨어요. 유난스럽다고 타박하시면서도 그런 아빠의 애정을 늘 과분하게 여기셨던 엄마셨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도저히 어머니처럼 받아들이시진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윤진아, 너도 알잖니? 나 네 엄마 없으면 안 돼. 네 엄마 없으면 못 살아. 네 엄마 잘못될 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은데 어떡하냐? 어떡하니 우리 윤진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엄마의 여생에 대한 얘기를 듣고 당사자인 엄마보다 훨씬 더 힘겨워하시는 아버지셨어요. 솔직히 저도 아프시다는 친정 엄마가 너무 걱정됐지만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 관계가 어땠는지 가장 근거리에서 평생을 지켜봐온 저였어요. 항상 껌딱지처럼 저희 친정 엄마 곁에 붙어있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엄마는 아버지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아버진 정말 엄마 없인 못 살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죠. 정말로 엄마가 먼저 떠나시게 되면 아버지가 그 고통을 대체 어떻게 견뎌내실지 상상만 해도 제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엄마를 간병하는 아버지 모습은 정말 눈물겨울 지경이었어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시며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셨던 아버지셨지만 엄마의 투병이 시작된 후로 만사 다 제쳐두고 엄마 곁에만 붙어 계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저 사람 나 가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버틸지
그거 생각하면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자식이라고 너 하나밖에 없는데 늙음하게 마누라 잃은 네 아버지가 너 애먹이는 건 아닐까 싶어 얼마나 걱정인지 몰라. 아버지 성정을 잘 알고 있는 엄마시니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걱정에 잠기실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엄만 끝까지 아버지 걱정이 가득한 가운데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거의 제정신이 아니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자식이라곤 저 하나밖에 없으니 저와 사위인 남편이 짬이 날 때마다 번갈아 가며 저희 친정 본가를 들락거리며 아버지를 보살폈지만 아버지께 떠난 엄마만 할 수는 없으셨겠죠. 윤진아, 나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다. 어딜 둘러봐도 여전히 너희 엄마가 살아있을 것만 같고 이 집안 구석구석 네 엄마 손길 닿지 않은 곳이 없어. 술은 적당히 즐길 정도만 마시는 거라며 술에 만취해서 해롱되는 사람들을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셨던 아버지가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시다 결국 제 앞에서 울면서 저러시더라고요. 그 심정이 오죽하면 저러실까 싶어 저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사시던 집을 아버지의 명의의 다른 집으로 옮겨서 생활하기 시작하셨어요. 두 분의 평생의 부부 생활이 담겨 있는 집은 여전히 엄마 물건 하나 정리하지 않은 채로 물건 하나 옮기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요. 그 집에 들어가면 저도 돌아가신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안방에서 걸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버지 입장에선 오죽하실까 싶었죠. 엄마 떠나신 후로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진 아버지셨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당시에 저도 직장 다니고 있었고 아버지 신경을 쓴다고 하긴 했지만 죄송하게도 저도 제 가정이 있다 보니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엄마 떠난 후 헛헛해 하시던 아버지 곁에 누군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저였어요. 어머나 따님이시구나. 순택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아버지 정말 많이 닮았네. 반가워요. 한동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려웠는데 간신히 급한 일 좀 정리하고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웬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대뜸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 제가 집을 잘못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별한 지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그것도 온 주변인에게 소문날 정도로 인고 부부였던 아버지 집에서 겨우 제 나이 될까 말까한 여자가 튀어나오면서 반가운 척을 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20대 후반 나이에 낳으셨거든요. 저랑 아버지 나이 차가 30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이루어진 낯선 여자와의 첫 만남 후에 아버지를 닥달하는 제게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30살이요? 아빠 진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빠랑 나랑 나이 차가 28이에요. 지금 딸인 저보다 더 어린 여자를 만나고 계신단 말씀이세요?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 배신감이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변 지인들이 제 눈치 보면서 하던 말이 이런 거였어요. 원래 부부금술 좋을수록 떠난 사람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잖아. 부부 사이가 좋을수록 사별하고 나서 재혼 더 빨리 한다고들 하더라고. 먼저 간 사람 빈자리 견디지 못해서 서둘러서 재혼했다가 고생하는 경우 많다고 하더라고.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랑 얼마 살지도 않은 여자한테 재산 넘어가게 생겼으니 그걸로 집안 시끄러울 일도 많아지고 평범한 집안에서 이런다는데 하물며 자기는 부모님이 가진 게 좀 있으시잖아. 소중한 사람 잃고 가장 마음 약해져 있을 시기에 그거 딱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 어머니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얘기 듣는 게 달갑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이런 문제로 걱정하는 지인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제 남편이나 시댁 어머니까지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돈내외께서 원래 정이 깊으신 분들 아니셨냐? 나야 주변에 사별한 사람들 심심찮게 보다 보니까 듣는 게 적지 않아서 말이지.
너야 워낙에 애가 똑부러지니 알아서 신경 잘 쓰겠지만 그래도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설마설마 했어요. 곁에서 바라봐온 저희 부모님의 관계가 그렇게 얕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평생 애틋하게 지내오신 저희 친정엄마가 떠나셨으니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의 헛헛한 마음을 제가 어찌 쉽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있어서 떠난 엄마의 존재가 그렇게 쉽게 외로움을 달래겠다며 아무나 채워 넣을 수 있는 대체 불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아버지보다 30살이나 어린 여자라뇨. 딸인 저보다도 어린 여자를 만나고 계실 줄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가 멀쩡해 보였다면 좀 덜하겠는데 화장이나 옷 입은 거나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평범한 수준 측에도 들지 않아 보였거든요. 제가 그 여자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아서 더 그렇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이는 차림새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러질 정도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마냥 순진한 분도 아니시고 평생 사업하시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인데 고작 저런 여자의 얕은 속내에 넘어가셨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눈을 감으시는 그 순간까지 당신 떠나신 이후 아버지를 걱정하시던 친정어머니를 떠올리자 더더욱 제 눈길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버지께서 덤덤하게 말씀하셨어요. 설마 아니 내가 아무리 네 엄마 가고 나서 사람 구실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도 30살이나 어린 여자를 꼬드겨서 집안에 들어 앉혔겠냐? 네 아버지 안 미쳤다. 그럼 대체 저 여자는 뭔데요, 아버지? 사별하고 먼저 떠난 아내 그리워하며 외로워하는 날 도저히 혼자 못 내버려 두겠다더라. 말동무라도 하자며 젊은 아가씨가 늙은이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내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찾아온 거 저 사람이야. 설명을 듣고 있자니 더더욱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아내 먼저 떠나보낸 30살이나 많은 남자가 안쓰러워 보인다고 저렇게 몸에 딱 달라붙는 옷 입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남자 혼자 사는 집을 들락거리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 문제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 좋은 반응 나오지 않을 게 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누구보다 사리분별 정확하시고 이문에 밝으셨던 저희 아버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죠. 한편으론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떠나고 나신 후로 얼마나 마음이 헛헛하셨으면 이렇게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사탕발림에 넘어가신 걸까.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히고 속이 갑갑하면서도 결국은 아버지가 눈물이 날 정도로 안쓰러웠어요. 그렇지 않아도 너랑 장서방이랑 언제 한번 인사를 시켜야겠다 생각하기는 했다. 아버지,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아까 그 여자랑 살림이라도 합치려는 거예요? 나도 처음엔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일이라 생각했는데 저렇게 자기가 먼저 좋다고 나서서 내게 지극정성인데 그가 나한테 한 걸 생각하면 뭐 그렇게 못할 노릇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아버지, 네 엄마가 그렇게 가고 난 후로 뭘 하고 뭘 먹어도 자꾸 네 엄마 생각만 나는데 옆에서 저렇게 살갑게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나쁘진 않더라고. 아버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진작 절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설마 아니 아버지 딸이 아버지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는데 가만히 내버려 뒀겠어요? 아서라, 너도 이제 네 가정 있고 네 일 하느라 바쁜데 언제까지 마누라 잃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아버지 때문에 고생해야겠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염치가 없어서 말은 못했지만 너나 장서방이나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한 거 잘 안다. 나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그 정신 차리는 게 왜 하필이면 저렇게 누가 봐도 꽃뱀이 틀림없는 여자하고 살림을 합치는 거랍니까? 정말 저희 아버지가 엄마 떠나보내고 외로움에 이성적인 사고가 안 되시는 건지 엄마 살아생전 같았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가 막힌 상황이 들이닥치자
저로서도 어찌 해야 할 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절 가만히 보시더니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말씀하는 아버지셨어요. 네가 뭘 걱정하는지 아버지 잘 안다. 하지만 나도 그 정도로 정신이 나가진 않았어. 이 나이 먹어서 이제 와서 내 자식 앞길 망치려 들겠냐. 저 사람이랑 살림 합친다 하더라도 너 걱정하는 일 절대 생기지 않을 테니 그런 염려할 필요 없어. 아버지,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당장 이 일을 아버지 주변 분들이 아시는 것만 하더라도 다들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제 반응이 결코 과한 게 아니라는 뜻이었죠.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 떠난 자리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기력이라도 쇠하실까 그게 걱정이었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애를 먹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당연히 소식 알게 된 남편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나라도 장인어른하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하나 있는 딸 자식 말도 들은 채 많지 하시는데 사위라고 뭐 크게 다르겠어. 대체 왜 저러시나 몰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이걸 아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 장인어른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생각을 다 하셨겠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차마 심하게 얘긴 못했는데 아니 어지간해야지. 비슷한 연배에 차분하신 분 만나 재혼한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 여자 나보다 어리다고. 제정신 박힌 여자면 미쳤다고 30살이나 많은 환갑 넘은 할아버지 제치자리 들어오겠다고 하겠어? 적나라한 제 말에 남편도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겠죠. 누가 이걸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넓으니 정말로 30살이 넘는 나이 차이에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게 제 아버지의 얘기는 아니라는 걸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가슴이 더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주변 사람 눈에 다 보이는 게 왜 우리 아버지 눈에만 보이지 않는 걸까?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었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우리랑 합가하세요. 제가 아버지 외롭지 않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제가 자식 노릇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여기서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해. 나 나이 먹었다고 해서 자식한테 짐이나 되는 늙은이 취급당하기 싫다. 네가 오죽하면 이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 않지만 맹세컨대 네가 걱정하는 일 절대 생기지 않을 테니까 지금 이 얘기 못 들은 걸로 하마. 제 딴엔 아버지 설득해보려고 애원도 해보고 화를 내보기도 해보고 급기야는 남편과의 상의 끝에 합가 얘기도 꺼내봤지만 모두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님이 결심을 굳히신 듯 했고 한 번 안면을 트고 나니 마치 정말 자기가 제 새어머니라도 된 것처럼 친한 척하고 드는 그 여자 때문에 골머리가 깨질 지경이었습니다. 윤진 씨 보기에 걱정이 많으신 거 저도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저 정말로 순택 씨한테 다른 마음 있어서 이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워낙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셔서 순택 씨가 더 믿음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 혼자 일방적으로 챙겨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순택 씨한테 참 마음의 위안 많이 받고 있어요.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여자가 내 아버지한테 순택 씨 하며 콧소리를 내가며 불러대는데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모릅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내 아버지한테 떨어지라고 고함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근시일에 저희 아버지와 살림에 합치게 되면 제가 좋든 싫든 저희 아버지의 새로운 배우자가 될 사람인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곧 주변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당장 아버지 지인부터 아버지께 제정신이냐며 뜯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명민한 친구가 어쩌다가 이 꼴이 돼가지고 윤진이 네 속이 아주 말이 아니겠구나. 하나같이 아버지 설득하는데 실패하신 아버지 지인분들께서 절 측은한 얼굴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쯤 되니 저도 반 포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설득이 될 것 같으면 진작도 했겠죠. 자식인 내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것도 아무 이유 없이 싫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다들 이렇게 뜯어 말리는데 굳이 그걸 하셔야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아버지를 보면서 평생 느끼지 못했던 배신감과 서운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도대체 지금의 저 아버지가 내가 평생 보아왔던 아버지가 맞는지, 우리 친정엄마와 둘도 없는 인꼬부부로 살아왔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어요. 어떻게 사람 행보가 달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싶어 허망할 지경이었습니다. 남녀 관계라는 게 끝나고 나면 참 허무한 사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내 부모님께도 적용되는 말일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결국 끝내 뜻을 꺾지 않는 아버지에게 굳은 얼굴로 저도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하셔야겠다는데 제가 뜯어 말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만 분명히 알아두세요. 나한테 엄만 돌아가신 내 친엄마 한 분뿐이에요. 온 세상 축복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들 하나같이 뜯어 말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건데 이렇게까지 들은 척도 안 하고 살림 합치시려고 하실 땐 아버지도 이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아버지 재혼하시고 나면 저 이 집 따로 안 올 거예요. 밖에서 따로 아버지 뵙는 일은 있더라도 저 도저히 아버지보다 30살이나 어린 딸인 저보다도 2살이나 어린 여자한테 새어머니랍시고 하하호하며 지내진 못하겠네요. 안다. 알어. 나 너한테 그 사람한테까지 자식 노릇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는 애초부터 할 생각 없었어. 이 아빠도 다 생각이 있단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요. 결국은 아버지 인생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체념의 감정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정말로 살림을 합치고 나서 전 단 한 번도 그 두 사람 함께 사는 집에 발걸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 인연이라는 게 쉽게 끊어질 수 없는 것이다 보니 아버지께만 따로 연락드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끔씩 밖에서 아버지 따로 만나 뵙게 되기도 했지만 재혼한 그 여자를 대동하는 일은 결코 없었어요. 재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끝까지 반대하고 들까봐 살랑거리던 그 여자도 연락을 뚝 끊어버렸으니 더더욱 따로 볼 일이 없었답니다. 사실 이건 예견된 일이기도 했어요. 그 여자 입장에선 이제 목적 달성했을 테니 거추장스럽기만 한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남편의 딸이야 저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주는 게 오히려 편하겠죠. 부동산 사업으로 무려 100억대에 달하는 자산가이신 아버지셨지만 솔직히 재혼 얘기 나온 시점부터 그것 다 내 손에서 떠난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한 일이었습니다. 그 돈 받아보겠다고 30살이나 많은 남자한테 들러붙은 젊은 아내가 있는데 어지간히 독하지 않고서야 애초에 이런 일 벌이지도 않았을 거고요. 어머님 몸 성하실 때 차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때만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나중에 두 분 돌아가시면 두 분 재산 내가 물려받게 될 거라 생각했지.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깔끔한 상속 같은 일이야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 재혼 소식 들을 때 가장 우려하던 것도 이런 부분이었고요. 사실 아버지 재혼에 대한 문제에 거의 포기 의사를 밝혔던 시점에서 아버지에겐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 재산 물려받을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국 일은 벌어졌으니 그 여자가 부디 성격 죽이고 아버지 곁에 붙어 있다가 나중에 아버지 떠나시면 한몫 챙겨서 새 출발을 하든 말든 중간에 괜히 미리 유산 당겨받겠다고 분란이라 만들지 말아줬으면 하는 그것 말곤 딱히 바라는 것도 없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직 원망의 감정이 남아있어도 주기적으로 아버지를 뵌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버지 얼굴에 새로 사는 사람 때문에 수심이 들이우는 일은 없는 걸 보니 그래도 큰 잡음 없이 살고 있는가 보다 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자세한 사정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생긴다 한들 그건 역시 아버지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기도 했고 축복받는 재혼도 아니고 누가 봐도 불순하게 느껴지는 이 재혼에 제가 지나치게 관심 갖는 것 자체가 돌아가신 저희 친정 엄마에 대한 배신이란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두 사람 재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그 여자가 제가 근무하는 회사까지 찾아와 우는 소리를 하게 될 거라고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로선 두 사람 살림 합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이후론 그날 처음 보는 거였어요.
남의 속 뒤집어지는 줄도 모르고 결혼식이 어쩌니 하는 그 여자 들으라는 듯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가뜩이나 주변에서 우스운소리 들을 게 뻔한데 일 없다며 결혼식에 대한 얘긴 두 번 다시 꺼내지 못하게 하신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론 그 두 사람은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 합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였어요. 저야 가고 싶지도 않은 결혼식 치르지 않는다고 하니 내심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처음 보는 여자 얼굴이었는데 누가 봐도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진한 화장을 하고 몸에 딱 달라붙는 옷까지 화려하게 차려입었던 마지막의 모습과는 다르게 눈에 띄게 소박해진 차림새. 처음엔 그 여자라는 것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따로 얼굴 볼 사이 아닌 것 같은데. 윤진 씨 나 좀 도와줘요. 콧소리가 앵앵 아주 애교가 철철 넘쳐 흐르던 제가 기억하던 마지막 모습과는 다르게 절박하기 짝이 없는 음성이었어요. 만날 관리를 받는지 반짝반짝 윤이 나던 머릿결은 푸석하게 벌써 관리받은 지 한참이 지난 듯 질끈 동여매고 있고 옷도 어디서 시장에서 사 입은 듯한 수수한 차림새에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여자가 제 또래보다도 더 들어 보였어요. 그게 고작 저 여자 얼굴 보지 못한 1년 새에 생긴 변화라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단단히 낫구나 싶더라고요. 순순히 그 여자 손에 이끌려 인근의 인적 드문 공원까지 따라간 것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호기심을 참지 못해서였습니다. 도대체 뭐예요? 이제 와서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윤진 씨, 나 좀 도와줘요. 아버지 설득해서 제발 나랑 이혼 좀 하라고. 제발 나 좀 이 집에서 구해주세요. 네?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립니까? 그렇게 자기가 먼저 사별한 아버지가 안쓰러우니 어쩌느니 해가며 입안에 혀처럼 굴어 살림까지 합쳐놓고 왜 이제 와서 절더러 이혼을 시켜달라니 저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아니 이혼을 하고 싶으면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애초에 재혼할 때 뭐 내 허락받고 했어요? 그런 문제를 찾아올 만큼 우리가 살가운 사이던가? 더 할 말 없으면 나 그만 일어날게요. 윤진 씨, 제발. 그 사람 윤진 씨 허락 안 떨어지면 나 절대 이혼 안 시켜준대. 그러지 말고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요. 제발. 더 들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제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그대로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은 여자였어요. 황당함이 가시기도 전에 지난 아버지의 1년간의 재혼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야 처음부터 의심할 것 없는 꽃뱀이었죠. 유난히 부부 사이 좋던 아내 앞세우고 상심해 있던 제 아버지에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여자였습니다. 늙은이 수발만 조금 들면 1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재산이 물처럼 펑펑 쓰며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만만했겠죠. 주변 반대가 심상치 않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끝까지 결혼을 밀어붙여 비교적 수월하게 재혼에 성공하기도 했고 이제 아버지 재산 빼돌릴 생각에 만만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이랑 재혼하면서 당신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한테 모진 소리 듣게 하고 생각해보니 나도 생각이 많이 모자랐어. 당신이야 불순한 뜻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보기에도 당연히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는 관계인데 우리가 좀 더 주변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당신이 괜한 소리 듣게 해서 내가 참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당신이야 젊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이 먹은 내가 처신을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그런 오해 안 받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얼핏 들으면 재혼한 아내를 걱정하는 듯한 아버지의 말을 시작으로 여자는 생각지도 못했던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재혼하고 나서 그 여자 아버지 집 살림에 전혀 손대지 못했더라고요. 예전부터 집안일 해주시던 분이 집 관리부터 시작해서 살림 전반을 돌봐주고 계셨고 아버지와 오랫동안 거래를 하던 자산관리사도 따로 있었고요. 살살 꼬드겨가며 재산 문제에 관여해보려고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 아내인데 집안 살림에 얼마나 드는지 남편 재산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뭐 하나 아는 게 없는 게 말이 돼요? 이 여자가 지금 누구 앞이라고 하소연을 하는지 제풀에 분해서 그간 쌓여있던 것들을 퍼붓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찌됐든 살림이나 자산관리나 이미 전문가가 다 거들고 있는데 당신은 고생스럽게 일할 거 하나도 없다며 매달 아버지가 지급하는 약간의 용돈 외엔 돈 구경도 해보지 못했던 여자였어요. 일해주시는 분이 저렇게 잘 차려주시는데 큰돈 들어갈 일 따로 뭐가 있어? 그리고 그런 문제는 당신이 더 조심을 해야지. 가뜩이나 외부 사람들 보기에 나보다 한창이나 어린 당신이 내 재산 노린 꽃뱀이니 뭐 해야 되는데 당신 억울하지도 않아. 그거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더 검소하게 사는 모습 보여야지. 그리고 나도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도 이제 가정 있는 여잔데 그렇게 진한 화장에 옷차림도 그렇고 딱 말 나오기 좋잖아. 이제 좀 차분하고 단정하게 하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용돈이 너무 적단 불만에 오히려 아버지께 이런 소리나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하고 다니는 행동거지나 차림새, 씀씀이 등 모든 부분에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며 우는 소리를 하는 여자였어요. 이건 뭐 사람이 답답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내가 오죽하면 이혼 얘기를 다 꺼냈겠어요? 사람이 숨통은 트이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나 결혼해서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 고집 안 피웠지. 근데 내가 그만 갈라서 자고 했더니 자기 사전에 이혼이라는 건 없다면서. 한번 자기랑 부부 인연 맺었으면 죽어야 끝나는 거라고. 그렇게 자식 속상해하는 거 보면서 밀어붙인 재혼인데 윤진 씨 봐서라도 절대 이혼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진 씨가 제발 아버지 설득 좀 해주세요. 네? 대충 그간의 상황이 짐작이 되더라고요. 저희더러 그렇게 걱정할 일 생기지 않을 거라 호언장담을 하시더니 처음부터 이러려고 그러셨던 건지 속으로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런 여자인 거 처음부터 모르지 않았으면서 뭐 한다고 이렇게 복잡한 일을 만드신 건지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그 여자에게야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남들 다 반대하는 결혼하겠다고 나서면서 젊은 여자가 가진 거 돈밖에 없는 나이 많은 남자 만났으면 그 정도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남의 돈 뽑아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요? 부부 문제야 내가 간섭하고 싶지도 않고 정 못 살겠으면 아버지한테 이혼 소송 걸든 싹싹 빌어서 합의 이혼을 받아내든 그건 그쪽이 알아서 할 일이고 아우 이런 귀찮은 문제로 다시는 나 불러날 생각하지 말아요. 그쪽 얼굴 보는 것만 해도 나 불쾌하니까. 윤진 씨 그러지 말고 윤진 씨도 나 별로 안 좋아했잖아. 나 계속 이렇게 살다가 정말 화병 나서 죽을지도 몰라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윤진 씨, 네? 제발 자기 이혼 좀 시켜달라며 애걸복걸하는 여자 냉정하게 뿌리치고 돌아섰어요. 그 길로 아버지 찾아갔죠. 아버지, 내가 오늘 무슨 소리 들은지 알기나 하세요? 내가 왜 아버지 때문에 그 여자한테 이런 헛소리까지 들어야 돼요? 지난 1년간 애써 관심을 껐다는 이유로 참견하지 않았던 것, 그간의 서운한 감정을 아버지 앞에서 있는 대로 퍼부은 저였습니다. 자식 가슴에 대못 박으면서 어린 여자 끼고 살더니 고작 이런 꼴 보려고 그러셨어요? 그 여자 속내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대체 왜 그러셨어요? 윤진아,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너 귀찮게 보는 일 없도록 처신을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다시는 그 여자 네 앞에 나타나서 그런 짓 못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네 말대로 그 여자한테 따로 목적이 있어서 나한테 접근했다는 거 처음부터 모르지 않았어. 평소 같으면 어림도 없었을걸. 네 엄마 가고 나서 나도 마음이 헛헛해서. 어차피 저쪽도 목적이 있고 나도 목적이 있는 것 같으면 서로 필요한 부분 맞으면 나쁠 것도 없겠다 했는데 처음부터 그 여자한테 재산 뜯어먹힐 생각 같은 거 없었어. 네 엄마랑 같이 일군 재산 새끼인 너 놔두고 엉뚱한 인간한테 퍼줄 생각이 있겠냐?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힘이 빠졌습니다. 사실 그 여자랑 살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뭐 크게 뜯긴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아무리 내 입안에 혀처럼 굴려고 해도 젊은 사람 속내야 빤히 보이는 건데 내가 그 속셈을 몰랐겠어. 그래도 살면서 못된 마음 고쳐먹고 남 등쳐먹는 게 아니라 자기도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으면 나도 그 정도의 보상은 해줄까 싶었는데 그걸 못 견디고 겨우 1년 만에 나가 떨어질 그릇이니 나도 그런 사람한테 더 시간 뺏길 생각 없다. 그러면서 이혼을 왜 안 해준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제 핑계 댄 건 또 뭐고요? 너한테 면모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었어. 너희 엄마하고 살던 것처럼은 그 누구하고도 못 살 테니. 그래도 내 곁에 챙겨주는 사람 있으면 너한테 짐은 좀 덜 되지 않을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남의 돈 그렇게 등쳐 먹으려고 해놓고 그만한 노력도 안 하고 나가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사람도 대가 치러야 하지 않겠니? 어차피 그 여자 자기가 먼저 이혼 소송 할 여력도 안 되고 소송해봤자 무조건 아버지가 이겨. 자신만만한 아버지 표정에 또 뭐가 있나 싶었더니 그 여자 처음부터 남자가 있었더라고요. 애초에 쥐뿔도 없는 꽃뱀 주제에 저희 아버지 수준의 자산가랑 어떻게 연결이 됐겠어요. 같이 동거하던 사기꾼 놈이 정보를 물어줘서 지금에 이르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랑 살림 합친 그 1년 새에도 둘이 어지간히 따로 몰래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명백한 불륜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이니 아버지 말 맞다나 이혼 소송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여자가 한몫 뜯어내기는커녕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할 판이었습니다. 나도 오래 끌 생각 없어. 조만간 정리할 테니 너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그 걱정할 거 없단 소리만큼 믿음 안 가는 소리도 없어요. 걱정시키지 말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말든가요. 그래, 알았어. 아버지가 다 잘못했다. 이제 내 새끼가 하자는 대로만 군소리 않고 말 잘 들을 테니 윤진이 네가 아버지 한 번만 봐줘. 응? 여전히 화난 마음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어도 제겐 소중한 아버지셨어요. 결국 그런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 후로 몇 달간 아버지한테 있는 대로 시달리던 그 꽃뱀은 결국 주제에 먼저 이혼 소송을 걸었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꽃뱀과 사기꾼놈 불륜 자료를 터뜨리며 대응한 아버지 덕분에 소송은 그야말로 개싸움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미 뒷조사까지 싹 끝낸 남자가 있다는 것도 모자라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됐으니 더 볼 것도 없는 싸움이었죠. 그 여자 딴에 잘 속여 넘겼다 생각했는지 법정 가서야 제 꾀에 제가 넘어진 걸 알게 된 그 꽃뱀이야 개거품 물었지만 말입니다. 믿는 구석 하나 없는 꽃뱀 일당이야 비싼 로펌 변호사의 명백한 증거로 무장한 아버지 밑에선 속수무책이었죠. 결국 한몫 제대로 털어보겠다는 처음 포부와는 다르게 1년간 거의 갇혀 살다시피 하면서 얻은 건 거액의 위자료를 빚으로 떠안게 된 것뿐인 그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버지의 재혼이 끝이 났어요. 어머니 가시고 한번 크게 당신 인생에 다시 없을 사고를 치셔서 그런지 그 후로 아버지께선 오히려 일견 평온해 보이셨죠. 네 엄마 잃고 난 헛헛함을 다른 누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걸 내가 이 꼴까지 겪고 나서야 제대로 깨닫게 되다니. 네 엄마 만나면 내가 정말 야단 들어도 한참 들을 것 같구나. 여전히 엄마를 그리워하시는 아버지시지만 예전보단 훨씬 안정된 모습에 저 역시 한시름 덜었습니다. 요즘은 남편과 같이 가게며 사업 시작한 제 대신 저희 아이들 봐주시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도 핑계지만 일부러 아버지 외로운 생각 들지 않으시도록 더 그러는 것도 있어요. 아이들 돌보는데 힘든 일이야 집안에서 일해주시는 분들이 잘 도와주시니까요. 문제의 그 꽃뱀은 재버릇게 못 줬는지 크고 작은 사기를 치고 다니다가 결국 덜미가 잡혀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아버지와 이혼할 때 거액의 위자료까지 떠안는 바람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더더욱 앞뒤 안 가리고 쉽게 남의 돈 뜯어먹으려 들다 그 사달이 났겠죠. 뭐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네요. 그래서 사람은 떳떳하게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참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사연은 평생 직접 겪을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겪게 되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얘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별 손해 보지 않고 일이 해결되고 아버지도 한층 편해 보이셔서 이만하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아버지 더 신경 써야겠죠?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50대 할아버지입니다.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30 다 된 딸이 예뻐봐야 뭐가 예쁘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전 아직도 딸을 보면 어린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떠오르며 마음이 뭉클하고 좋아요. 사실 제가 40대에 아내랑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살았거든요. 당시 아이가 고등학생으로 한창 예민했던 사춘기였는데 부모로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해서 아직도 딸을 보면 안쓰럽고 애틋해요. 그런 마음에 딸에게 조금이나마 부족하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저 딸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내와 헤어질 생각이었죠. 그런데 상황이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도무지 아내를 참고 살아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며칠이라도 참고 살았다간 제가 금방이라도 죽겠구나 싶었죠. 아내와 제 사이가 처음부터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아내와 저도 처음 결혼했을 땐 행복했어요. 아내와 전 20대 같은 직장에서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전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겠다 다짐했을 때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전 여자친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라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와 전 여자친구는 서로 평생 함께 살고 싶을 만큼 좋아했지만 전 여자친구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지게 됐어요. 정말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줄거리처럼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제가 사는 집까지 찾아와 차에 태워 대궐 같은 집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곤 여자친구의 아버지께서 무슨 조직의 보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절 노려보셨죠. 앞길도 창창한 친구가 이런 실수를 해서야 되겠나. 우리 정숙인 따로 식을 올리기로 약속한 남자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괜한 기대하지 말고 헤어지게. 연애하는 동안도 전 여자친구네 집안이 보통 집안은 아닌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집도 으리으리하고 집 안에 일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당시에 저야 고작 20대 이제 막 취직한 사회 초년생이었으니 바짝 쫄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서워도 이대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님, 지금은 제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저 대학도 나왔고 다니는 직장도 탄탄해요. 앞으로 절대 정숙이 고생시킬 일 없으니까 제발 교제만이라도 허락해 주세요. 정숙이 정말 사랑합니다. 전 무릎까지 꿇고 앉아 아버님께 애원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눈에 전 그냥 하찮은 애송이었죠.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자네 참 머리가 나쁘네. 딱 보면 계산이 안 돼. 내 딸은 자네 같은 남자랑 사느니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나랑 평생 사는 게 낫지. 괜히 사랑이니 뭐니 떠들다가 실수해서 자네 같은 가난뱅이랑 살면 평생 지들이 고생만 할 텐데. 그리고 자넨 시골에 계신 부모님 생각은 안 하나? 자꾸 이러면 지금 다니는 직장도 내가 못 다니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때 아버님의 눈빛을 보고 전 알았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날 절대 한 식구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구나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님께서 전 절대 정숙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고작 해봐야 3년이면 끝날 텐데 그 이후에 정숙이가 분명 후회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요. 옛말에 사람은 다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고 했어. 이게 없는 사람들한텐 모진 소리같이 들려도
결국 조금 더 살아보면 무슨 소린지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전 현실을 자각했어요. 제가 못 오를 남을 올려다 봤구나. 현실은 영화가 아닌데 괜히 여기서 더 나갔다간 아버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까지 망칠 수 있겠구나 싶었죠. 전 정수기를 사랑하지만 용기는 없는 남자였습니다. 더 나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날 아버지의 말씀대로 정수기와 헤어지겠다고 얘기를 한 뒤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정수기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죠. 아버님을 만났다는 얘긴 일절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정수기는 매일 우리 집 앞에 찾아오고 회사 앞까지 찾아오고 했어요. 하지만 전 단호하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절 위해서도 정수기를 위해서도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전 정수기와 헤어진 뒤 1년 넘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집, 회사만 반복하며 살았죠. 그런 이별을 겪었으니 더는 무슨 여자를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 속을 모르는 부모님께선 무조건 30 전에 장가를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워낙 옛날이다 보니 남자 나이 20대 후반만 돼도 노총각이라고 난리였죠. 부모님은 툭하면 선을 보라며 고향에 내려오라고 했어요. 동네에 차만 처녀만 있으면 저에게 만나보라고 했고요. 선도 선이었지만 부모님 댁에 내려갈 때마다 제 앞에 들이미는 사진조차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색이 장남이란 놈이 아직까지 여자가 없으면 어떡해? 얼른 아무나 후다닥 만나서 식 올리고 살 생각해. 당시 할머니께서 중풍으로 고생하실 때라 아버지는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무조건 장가를 가야 한다고 성화였어요. 그때까지도 전 결혼 생각이라고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아내를 만나고 난 뒤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가 다니던 직장에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어린 신입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성격도 밝고 다른 직원들하고도 가깝게 잘 지내는 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아내가 저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전 그냥 밝고 귀여운 직장 동료로 지낼 생각이었는데 아내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말도 걸고 퇴근할 때마다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로서 여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니 여러 번 아내의 집에 데려다 주면서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그 이후 자연스레 정이 생겨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됐죠. 처음 결혼했을 땐 저도 뭣도 모르고 아내가 마냥 좋았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이 어리고 사회 경험도 별로 없으니 어설프고 잘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이해해 줬고요. 그래서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결혼 생활에 화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내가 저 모르게 버려놓은 일들이 많아도 너무 많더군요. 전 아내와 이혼할 때까지 아내가 진 빚을 갚기 위해 허덕이느라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오로지 제 머릿속엔 딸아이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반면 아내는 본인이 궁지에 몰리자 자식이든 뭐든 신경도 안 쓰고 다 내팽개쳐 버리더군요. 처음에 이혼해도 자기가 딸을 데려가네 마네 하더니만 제가 남은 빚 일부를 갚아주겠다고 했더니 바로 양육권을 포기했어요. 전 그럴 줄 알았죠. 원래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랑 자식보다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던 여자였거든요. 아내와 결혼해서 살면서 느낀 건데 아내는 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린애였어요. 결혼 전엔 단순히 밝고 애교가 많은 여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살다 보니 정신 연령이 낮아도 너무 낮더라고요. 세상 천지에 이렇게 무식하고 모자란 여자는 처음 봤어요. 결혼하자마자 아내를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지금이야 여자들도 웬만하면 다들 아기를 낳기 전까지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땐 그런 일이 흔하지 않았어요. 여잔 결혼하면 직장 그만두는 게 보편적인 일이었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살림의 살자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결혼 전에 부모님이랑 살았으니 못하는 거야 그러려니 해요. 하지만 이제 결혼해서 아내로서 삶을 살기로 했으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아내는 그런 점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할 줄 모르니 손도 까딱 안 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퇴근하고 오면 맨밥에 시장에서 사온 반찬 몇 가지 제가 차려서 먹고 설거지도 제가 했어요. 당시에 제가 양복을 입고 출근을 했는데 제가 입는 양복이랑 셔츠를 세탁소에 맡기는 것도 아내가 매일 까먹어서 전날 입었던 셔츠를 입고 출근한 적도 허다했습니다. 거기다가 집안꼴은 매일 엉망이었고요. 청소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말이면 제가 몰아서 청소까지 다 해야 했습니다. 저도 신혼 땐 그러려니 하고 참았죠. 사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둘 다 직장 생활만 하다가 어릴 때 결혼을 했으니 뭐 아는 게 있었겠어요. 차차 살다 보면 나아지겠거니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내가 밉지 않았습니다. 워낙 애교도 많아서 못해도 미운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께선 항상 살갑게 잘하니 집안 살림 못하는 정도야 내가 같이 도와서 해보자 했습니다. 부부라는 게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이게 참아지질 않더라고요. 딸이 태어났을 때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예뻐도 너무 예뻐서 회사 출근해서도 하루 종일 딸아이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전 딸아이가 태어나고 그 좋아하던 친구들도 안 만나고 담배도 끊었어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기 바빴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아내는 집안일을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였지만 애도 볼 줄 몰랐습니다. 애를 혼자 업을 줄도 모르고 재울 줄도 몰라서 매일 애랑 실랑이를 벌이다가 하루 종일 울기만 하나 보더라고요. 거기다가 분유도 제 양을 못 먹여서 제가 퇴근하고 오면 애가 배고파서 제가 분유를 주자마자 허겁지겁 빨아먹기 바빴어요. 애가 엄마랑 있었는데도 하루 종일 배에 골아 있었을 생각을 하니 전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냈죠. 분유통에 보면 한 번에 어느 정도 먹이라고 양이 다 적혀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 먹이면 어떡해. 애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젖병이 뚫어지겠어. 분유 타면 애가 좀 먹다가 자서 아까운 분유 다 버리고 그러다가 일어나면 또 배고프다고 우는데 내가 그 비율을 어떻게 맞춰? 애가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는 건지. 변덕이 너무 심해.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갓난아기한테 변덕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냐고. 몰라. 우리 애가 유난한 건지 예민한 건지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다가 당신이 와야 그나마 먹는 걸 어떡해. 아내는 본인이 먹이고 재우려고 해도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했어요. 딸애가 제가 분유를 줘야 더 잘 먹고 제가 재워야 더 잘 잔다고 했습니다. 암튼 내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기 이 나기 시작하면 분유 줄이고 미움부터 조금씩 먹여야 한대. 우리 둘 다 처음 키우는 애라 너무 뭘 모르니까 공부 좀 하자. 내가 서점 가서 책 좀 사왔어. 마음 같아선 어떻게 된 엄마가 그런 것도 모르냐고 다그치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저나 아내나 둘 다 아이를 키우는 건 처음이니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퇴근길에 서점에서 육아 관련 책을 몇 권씩 사다가 아내에게 줬죠. 좀 보고 공부 좀 하라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기겁을 했어요. 아내가 자기가 먹던 초코파이 과자를 애한테 주고 있더라고요. 저 놀라서 아내에게 달려가 초코과자를 손으로 치고 딸아이를 뺏어서 안았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직 돌도 안 된 애한테 그런 과자를 먹이면 어떡해. 암튼 당신 너무 유난이라니까.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때 이 라면 웬만한 건 다 먹었대. 이건 부드러워서 괜찮아. 이렇게 좋아하는데 얘가 좀 먹으면 어때? 아는 당시에도 70이 넘은 장모님한테 들은 소리를 했어요. 장모님이 애를 키울 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때야 먹을 거 하나도 귀했을 때니까 그렇지. 당신 내가 준 책 안 읽어봤어? 이제 이유식 먹는 애한테 초코 과자가 말이 되냐고. 그리고 이유식은 오늘 해서 먹이긴 먹인 거야?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더 불신만 생겨갔습니다. 이런 여자한테 아이를 맡겨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아침에 만들어보긴 했는데 힘들게 해서 먹여도 애가 잘 안 먹고 그래서
그냥 잘 먹는 초코과자 하나 같이 먹이고 때우려고 했지. 아까 아침에 분유 먹어서 배는 안 고플 거야. 세상 답답해서 천불이 난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보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저는 바쁜 와중에도 육아책을 잠깐 들춰봤는데 아이는 돌 전에 쌀이랑 분유, 채소, 과일 정도 아니면 다른 건 절대 먹이면 안 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잠깐 본 저도 아는 걸 아는 역시나 한 장도 제대로 넘겨보지 않았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당신 진짜 심각하다. 내가 생활비를 안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애 잘 키우라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고 책까지 사다 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엉망으로 키울 수가 있어? 이럴 거면 당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사다가 먹여. 차라리 그게 낫겠어.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아내에게 울분을 토해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유나는 애 하나 있는 거 가지고도 그렇게 벌벌 떨면 앞으로 애 둘, 셋은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자고로 애들은 둥글둥글 막 키워야 면역력도 생기고 건강하게 크는 거야. 아는 성격이 좋은 거지, 태평한 건지 항상 애는 원래 대충대충 키우는 거라고 했어요. 본인도 8형제 중 막내인데 멀쩡하게 잘만 컸다고요. 아내와 전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이고 살림이고 할 줄도 모르면서 애 욕심은 또 많았어요. 집안에 아들은 꼭 하나 있어야 한다면서 첫째는 딸을 낳았으니 둘째는 꼭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둘째를 꼭 낳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여나 둘째도 딸이면 하나 더 낳아서 셋째까지 낳겠다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전 자식은 딸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딸을 낳았던 시기가 나라에서 애 너무 많이 낳아서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고 운동까지 할 때였어요. 꼭 그 운동 때문은 아니었지만 전 집안에 아이가 바글바글 많은 게 좀 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오로로 자식만 낳아놓고 제대로 책임도 못 지는 것보다 하나만 집중해서 귀하게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자식을 더 낳을 생각 없다는 제 생각을 아내에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말하면 아내가 실망할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딸 하나만 낳고 더 낳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처가를 다녀올 때마다 더 확고해졌어요. 처간 8남매예요. 그것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않은 가난한 집에서 자식을 8이나 낳은 겁니다. 제 아내는 막내딸이었어요. 처음 결혼 허락 받으러 아내의 집에 갔을 때 사실 전 좀 놀랐어요. 당시에 아무리 못 사는 사람이 많은 시대였다고 해도 전 서울에서 태어나 그런 집에 처음 가봤거든요. 아무리 못 살아도 서울에 그렇게 낡고 오래된 집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판자 건물이 살짝 기울어져서 방에 들어가면 바닥이 경사가 지어져 있었어요. 바닥에 앉으면 엉덩이가 자꾸만 아래로 내려갈 정도였고요. 아내와 다른 형제들은 제 모습을 보면서 낄낄 웃어대는데 전 전혀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에서 10식구가 살 수 있는 건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았죠. 거기다가 장인 장모님 연세가 저희 부모님보다 훨씬 많았어요. 제일 큰 형님과 큰 처형이 저희 부모님과 나이가 비슷한 정도였죠. 막내인 아내가 형제들하고 터울이 많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는데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아내의 형제들도 그렇고 이건 생각보다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장인 장모님 외모가 연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아무래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장인어른은 택시 운전을 하고 계셨고 장모님은 식당을 전전하며 일을 하고 계셨어요. 두 분 다 지난 세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다는데 이뤄낸 건 자식 8명과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가 전부였죠. 그마저도 집이 허름해서 비가 오면 물 새고 눈이 오면 지붕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내의 태평한 성격은 처가 식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처음 제가 처가에 인사 간 날도 장인 장모님과 다른 형제들은 저에게 허름한 집에 대해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얘기했습니다. 비 좀 새고 집 좀 기울어져 있으면 어때? 그 전에 살던 집은 방이 2개밖에 없어서 남자방 여자방 그냥 나눠서 살았는데 이 집은 그래도 방이 3개라 훨씬 넓고 주방도 넓은 거야.
그럼 애 8 키우면서 이 정도 하고 살기가 쉬운 줄 알아? 여보, 우리 둘 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니까. 장인 장모님은 두 분이 평생 고생은 하면서 살았어도 자식 8이 시집 장가 가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았죠. 당장 이사가 시급해 보였습니다. 딱 봐도 이대로는 그 집에서 몇 년 더 살기 힘들어 보였죠. 그렇다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또 모른 척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아내가 다른 형제들이랑 터울이 많이 지다 보니 제일 큰 형님이나 처형은 이미 자식까지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형제들도 다들 결혼해서 지방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들 이미 나이도 많고 본인들 사느라 장인 장모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장인 장모님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상의라도 해보려고 해도 상의를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처가 식구라고 명절이나 보면 자주 보는 거였거든요. 저도 이런 말까지 하긴 민망하지만 결혼해서 독립한 형제 중에 제대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들 본인과 비슷한 집안의 배우자를 만나 자식 낳고 간신히 허덕이며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막내인 저와 아내가 처가에 신경을 써야 했죠. 장인 장모님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도 내가 우리 경진이를 제일 예뻐해서 우리 경진이는 사랑 많이 받고 컸다니까. 내가 얼마나 예뻐하면 이 형편에 우리 경진이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겠어. 그럼 우리 집안에 고등학교까지 나온 건 우리 경진이밖에 없다니까. 그때는 학비다 뭐다 아까워서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경진이가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 이렇게 대학까지 나온 번듯한 사위 보는 거잖아. 아이고, 어디 대학만 나왔어? 광고에도 나오는 유명한 회사 다니는데 이제 우리 집안 펴는 거지 뭐. 여보, 우리도 이제 고생 다 끝났다니까. 그럼요. 이 사람 워낙 성실하고 일도 잘해서 회사에서도 엄청 인정받고 있다니까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선 장인 장모님께서 대놓고 저에게 부담을 주셨어요. 제가 대학도 나왔고 대기업에도 다니니 마치 당신들 노후까지 제가 다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아내는 더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장인 장모님을 도와줄 거로 생각하고요. 전 장인 장모님 앞이나 아내 앞에선 일절 티를 내지 않았지만 부담이 되긴 됐어요. 물론 우리 집이 처가만큼 힘들게 사는 집은 아니었죠.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긴 하시지만 대대로 물려받은 땅도 있고 재산도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몰랐어요. 가난하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건지 말이죠. 결혼하고 딸아이를 낳을 때까진 저도 바쁘고 정신없어서 뭘 몰랐는데 딸아이가 조금 크기 시작하니 이상한 점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 순간 전 여자친구 아버지께서 저에게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는 말이죠. 저와 아내 정도면 평범한 집안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저 정도로 평범한 가정에서 큰 사람도 아내 정도로 돈에 무지하고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니 한심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랬으니 준재벌 집안인 전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부족해 보였겠어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장인 장모님께서 제 예상대로 집이 너무 낡아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 집을 팔려고 내놓으신지도 몰랐는데 이미 집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전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장인 장모님께서 너무 당연하게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명색이 우리 집도 주택인데 어떻게 팔아도 다른 집 월세만도 못해. 이 돈으로는 서울 어디 가도 방 하나 못 구하겠네. 전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장인어른께서 집 하나 있으시다고 많이 우쭐대셨어요. 아무리 오래되고 낡았어도 단독으로 쓰던 주택이라 팔면 꽤 나올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가가 터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요. 서울이라고 하기에도 어정쩡한 동네인데다 애초에 집을 짓겠다고 고르게 만들어 놓은 땅도 아니라서 투자 가치가 없는 집이에요. 더군다나 집 주변에 유흥 관련 가게들이 워낙 많은 동네라 주거 용도로 집을 짓겠다고 들어올 사람들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나마 그 정도 받은 것도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아유, 당신은 왜 괜한 걱정을 하고 있어? 딸네 근처로 이사 가려고 집도 파는 건데. 우리 잘난 사위가 알아서 좀 도와주겠지. 순간 전 장모님 말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뜬금없이 장인 장모님께서 이사하시는 이유가 이제 와서 저희 때문이라네요. 더군다나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멀리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이라도 근처 살면 좋잖아. 우리 동네 살기 좋다고 내가 부모님께 이사 오시라고 했어. 전 장인 장모님 말씀에 순간 당황해서 아내 눈치를 살폈는데 아내가 저렇게 말을 하더군요. 전 전혀 몰랐는데 아내가 우리 사는 동네가 좋다면서 장인 장모님께 이사를 오시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전 도무지 제가 그 자리에서 할 말이 없더군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마음속으론 장인 장모님 왜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셔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입 밖으로 도무지 낼 수가 없었습니다. 냈다간 한순간에 개념 없는 사위이자 재수없는 남편이 되는 거니까요. 전 그 자리에서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라 그냥 대충 웃어 넘기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처가의 돈을 안 주고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몇 날 며칠을 저에게 얼마나 줄 수 있냐고 닥달해서 도저히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엄마 면전에서 우리 사위가 도와주겠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쩜 그렇게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당신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민망했겠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가족끼리 치사하게 왜 이래? 돈에 관해선 저도 이상한 게 아내의 말을 듣다 보면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아내가 잘 살겠다고 모아둔 돈이긴 했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급하게 필요한 돈을 아니니 어쩌면 장인 장모님을 도와주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얼마 뒤 장인 장모님은 우리 집 주변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모아뒀던 돈 2천만 원을 장인어른께 고스란히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게 이미 집은 팔린 상태였고 그 전에 살던 집을 판 돈으로 이사하려고 해도 웬만한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당장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시니 저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진 돈이 좀 아까워도 티를 낼 수가 없었죠. 자식으로서 그 정도 해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군요. 저에게 자식이 생기니 더했어요. 이젠 저희 부부에게도 책임져야 할 자식이 생겼으니 전처럼 부모님만 챙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에게 은근슬쩍 얘기를 했죠. 우리한테도 아이가 생겼으니 이제 큰 집으로 이사 가려면 슬슬 돈을 모아야 하고 비상금도 좀 만들어 놔야 돼. 그러니까 전부 다 알뜰하게 살아야지. 아내가 워낙 손이 커요. 주변에 돈도 잘 쓰고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는 편이라 씀씀이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내에게 신신당부했죠. 이제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요. 생활비라고 꼴랑 쥐꼬리만큼 주면서 아끼긴 뭘 아껴? 좀 더 주면서 모으라고 하던가. 아내는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졸랐어요. 그래서 제가 받는 월급에서 제가 쓸 용돈만 빼고 몽땅 다 아내에게 줬습니다. 저의 아내를 믿으니까요. 아내가 좀 철이 없어도 가족을 위한 일인데 당연히 알아서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딸아이가 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애가 학교에 다닐 만큼 컸는데도 여전히 밥도 할 줄 모르고 집안일도 나 몰라라 했습니다. 더군다나 애가 좀 컸다고 싸돌아다니기도 엄청 싸돌아다녔어요. 아내에게 어디 갔냐고 제가 물을 때마다 아내는 처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출근한 동안 아내가 딸을 데리고 처가에 자주 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 주말에도 시도 때도 없이 자꾸만 친정에 가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주말이면 딸애까지 저에게 맡기고 밥만 주곤 아침이면 집을 나가서 밤이 되어야 들어왔어요.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상에 반찬 몇 개 꺼내놓고 친정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그러고 점심때쯤 들어와 대충 또 상을 차려놓고 또 나갔어요. 그래놓고 밤 10시,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러려니 했죠.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친정에 가는 건데 남편인 제가 일일이 잔소리할 필요 있나요? 아내도 평일엔 내내 딸하고만 시간을 보내니 주말만큼은 편하게 쉬다 와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생신이라 저도 딸아이와 주말에 함께 처가에 갔죠. 그런데 처가에 들어가자마자 전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처가가 싹 달라져 있더라고요. 분명 이사할 때 바꿨던 가전제품이랑 가구가 싹 다 달라져 있었어요. 냉장고랑 텔레비전 같은 건 심지어 다 최신 제품이었고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장인 장모님께선 수입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론 자식들이 달에 10만 원씩 모아서 생활비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제품들이었죠. 저는 은근슬쩍 주방에 들어가 최신형 냉장고를 만지작거리며 열고 닫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바로 뒤에 동서인 형님이 물을 마시러 주방에 들어왔다가 저를 보고 웃으시더군요. 그러더니 다가와 하는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매일 막내 사위 노래 부르시길래 얼마나 잘하나 했더니만 그 냉장고 자네가 사드린 거라며? 요즘 회사들 다 어렵다고 난리던데 자넨 회사는 아닌가 봐. 승진이라도 했어? 월급이라도 좀 오른 거야? 순간 전 당황해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냉장고는 못해도 제 한 달치 월급은 되어 보였거든요. 냉장고를 사고 안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절 저에게 말도 없이 아내가 그런 큰 돈을 썼다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전 장인어른 생신이고 뭐고 어디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처가 여기저길 혼자 돌아다니며 이사할 때와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저도 모르게 확인을 하고 돌아다녔죠. 그러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딸아이를 재우자마자 아내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형님이 난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시더라. 장모님 댁의 냉장고 내가 바꿔준 거라고 하던데 사실이야? 전 단도직입적으로 아내에게 물었죠. 제 말에 아내가 괜히 우왕좌왕하더니 이내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아우 또 시작이다. 그 냉장고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그래? 엄마가 전에 쓰던 냉장고 너무 작고 오래돼서 김치가 자고 쉰다고 그러는데 딸이 어떻게 그냥 있어. 언니도 오빠도 아무도 사줄 생각을 안 하길래 그냥 내가 바꿔드렸어. 아내는 또 절 치사하고 쪼잔한 남자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제가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참고 넘긴 게 한둘이 아닙니다. 처가에 갈 때마다 아내가 장모님께 돈을 드리는 걸 몇 번 보기는 했지만 괜히 또 아내에게 치사하단 소리 들을까봐 저도 그냥 넘어간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라고 땅 파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이젠 정말 아껴야 할 때였죠. 당시에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라 회사 사정도 정같지 않았거든요. 당신이야말로 내가 한 말 잊었어? 이제 우리도 전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없다니까. 당신은 뉴스도 안 봐? 요즘 희망퇴직에 뭐해 회사도 말 많아서 나도 나름 힘들어. 언제 잘릴 줄 모른다고. 제가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는데도 아내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혈압이 바짝 오르더군요. 전 참을 수가 없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지금까지 저축한 돈이 얼마인지 통장을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말에 아내가 갑자기 눈을 번쩍이며 미간을 잔뜩 구기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축은 무슨 저축이냐고 했어요. 그깟 월급 얼마나 된다고 저축을 해. 애하고 셋이 살기도 빠듯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 나이에 전 빚도 없이 우리 집도 가지고 있었고 자가용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장남이라고 많이 도와주신 거지만 어찌 됐든 빚 하나 없이 애만 키우면 되는데 제 월급이 부족하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았어요. 전 그 순간 망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믿는 게 아니었는데 제 잘못이다 싶었죠. 전 최대한 마음 다잡고 아내에게 다시 한번 좋게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쭈뼛거리며 통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내 말이 사실이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가져다 준 월급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죠. 아내는 정말 10원 한 푼 모으지 않고 몽땅 다 써버렸더라고요. 전 너무 화가 나다 못해 눈물이 울컥했어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게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건가 싶어서요. 이게 다 뭐야? 생활비 통장에서 100만 원, 200만 원씩 나간 거 이거 다 뭐냐고. 이 큰돈을 도대체 어디다가 쓴 거야?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 통장에서 빠져나간 내용을 유심히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목록이 많았어요. 제 말에 우물거리던 아는 그제야 실토를 하더군요. 글쎄 처가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사들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큰돈을 좀 썼다네요. 전 듣다 기가 막혀서 한숨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그동안 장인 장모님 댁에 갈 때마다 새로 생긴 최신형 가전제품들이 다 제 돈으로 아내가 사들인 거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 다른 형제들과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서 드린다던 생활비를 아내는 달에 50씩 처가에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언니나 오빠들도 말은 10만 원씩 드리겠다고 하더니만 본인들 돈 없다고 힘들 땐 도저히 못 보내겠다고 하는 걸 그럼 어떡해? 엄마 아빠 돈 없어서 장도 못 보는 걸 가만히 둬? 나라도 메꿔 드려야지.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잘도 해댔습니다. 우리도 생활비가 빠듯한데 50만 원이 도대체 웬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지금 울고 싶은 건 난데 아내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죠.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당신 내 맘 몰라. 가난한 부모 자식으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도와드려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아내는 제가 뭐라고 할까봐 선수를 쳤습니다. 본인이 먼저 울어버리면 제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지 울음을 그칠 생각을 안 하더군요. 저는 절로 한숨이 튀어나왔죠. 도와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살 국리를 해가면서 도와드려야지. 처가 힘들다고 다 도와드리면 우린 뭐 가지고 자식 키우면서 살 거야? 제 말에 아내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건 아는지 할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도 못 모으고 친정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가 이혼한 거 아닙니다. 아내 말대로 처가가 가난한 게 아내 잘못도 아니고 아내 나름대로는 본인 부모님 일이다 보니 마음이 쓰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날도 아내와 약속을 했죠. 당신 마음 모르는 거 아니지만 앞으로는 처가에 일 생기면 나랑 무조건 상의하고 결정해. 당신 마음대로 결정해서 나 모르는 일 만들지 말고. 마음 같아선 다시 처가에 돈 갖다 주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저도 나름 배운 사람이니 그렇게 몰상식하게 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이 정도만 말해도 아내가 알아들을 거라고 여겼죠. 그리고 아내에게 맡기던 월급도 다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내에겐 전처럼 생활비만 주기로 했고요. 아내는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디냐고 투덜거렸지만 전 더는 아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혹여나 친정에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땐 저에게 얘기하라고 했죠. 제가 그 정도로 말을 했으니 아내도 당연히 제 말을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착각이더군요. 아내는 말이 통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저나 딸아이보다 본인 자존심이나 친정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 이후엔 특별히 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제 말귀를 알아들었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여자가 더 큰 사고를 치고 있었더군요. 딸아이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출근해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집안에 웬 아줌마 아저씨들이 찾아와서 깽판을 치고 엄마를 찾는데요. 전 너무 놀라서 회사에 얘기하고 급하게 중간에 집으로 달려왔죠. 그런데 딸 말대로 정말 웬 사람들이 집에 몰려와서 아내를 찾더군요. 이년 어디 갔어? 내 돈 불려준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더니만 남의 돈 다 날려먹고 이년 어디로 도망갔냐고. 제 딸아이가 있는 앞에서 아내 이름을 부르며 욕지거리를 뱉어내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아내에게 돈을 맡겼답니다. 전 처음 듣는 얘기에 기가 막혀서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놀란 딸이 걱정돼서 우선 딸을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사람들부터 진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차분하게 물었죠. 그런데 듣고 보니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글쎄 아내가 저도 모르게
다단계를 했더라고요. 무슨 건강식품이랑 화장품을 파는 전시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 회원가입을 시키고 돈을 받고 파는 것도 모자라 그 사람들한테 큰 돈을 받아 회사에 투자하게 해주겠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최근에 그 회사 대표가 회원들 돈을 갖고 해외로 도망갔나 보더라고요. 우리 집까지 찾아온 빚쟁이들이 아내에게 줬다는 돈이 몇 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전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하고 막혔죠. 집에서 애나 잘 키우라고 했더니만 혼자 나가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러던 중 빚쟁이들 입에서 아내 말고도 익숙한 이름 하나가 튀어나왔죠. 바로 아내 바로 위의 언니 처영 이름이었습니다. 그제야 아기가 맞아 떨어졌어요. 전부터 처영이 강남 어디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또 처영한테 넘어가 도와줬나 보더라고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전 아내를 쏘아붙였어요. 아내는 본인이 저지른 일보다 제가 알았다는 것에 더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오히려 되물었죠. 전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어쩌다 세상에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전 너무 답답해서 머리가 터져버릴 지경이었는데 그 와중에 아내는 제가 생활비를 너무 쥐꼬리만큼 줘서 그런 거라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러길래 당신이 날 좀 믿고 돈 좀 줬으면 내가 그런 짓까지 했겠어? 나도 살기 힘드니까 그런 짓까지 한 거 아니야. 팔자 좋은 소리하고 앉았네. 집에서 펑펑 놀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노는 여자가 살기 힘들긴 뭐가 힘들어? 으이그 쪼잔한 인간 하는 소리 봐라. 당신이 친정에 돈 조금만 쓰면 눈치 주고 못 쓰게 하니까 내가 나라도 벌어보려고 그런 거잖아. 그 순간에 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몇 년 전 아내가 돈 가지고 헛짓을 했을 때 진작에 헤어졌어야 했는데 제가 괜한 기대를 한 거였어요. 그때 참고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하다 이런 꼴까지 보는 거였습니다. 딸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제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제가 처가에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한다고 쪼잔하다는 소리를 하는데 도저히 정이 떨어져서 단 하루도 같이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달에 처가에 들어가는 돈만 1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장인 장모님 생활비에 병원비만 해도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죠. 제가 그 정도로 하는데도 쪼잔하다는 소리를 들어야겠습니까?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은 혹여나 저희에게 짐이 될까 아프고 힘든 일 있어도 일절 저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돈을 보태주시면 보태줬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아직도 자다가도 열통이 터져요. 저도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 감수하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죠. 그렇게 아내와 전 정리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혼할 땐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아내의 빚을 제가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딸을 데리고 와서 제가 키웠어요. 처가와 가까운 동네에 사는 것도 너무 싫어서 이혼과 동시에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전 혼자 힘으로 악착같이 딸아이를 키우며 살았죠.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왔어도 제 딸의 어머니인 아내가 보고 싶을 땐 언제든 딸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딸에게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애 생일 때도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이혼하고 한 번씩 이혼을 한 게 잘한 일인가 생각이 많아지는 날도 있었지만 아내가 하는 짓을 보면 역시 잘했다 싶었습니다. 남자 혼자 딸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와 딸은 씩씩하게 행복하게 살았죠. 딸은 본인이 원하던 음대에 입학해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됐어요. 그리고 대학 때 선배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도 했습니다. 딸이 결혼하는 날 사위에게 딸의 손을 건네는데 전 눈물이 앞을 가려 아주 혼이 났어요. 남들이 보기엔 아버지가 주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위와 딸이 행복하게만 살아주면 더할 행복이 없을 것만 같았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 인생도 그 모양으로 살게 하셨으면 제 딸만큼은 조금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셔도 좋을걸. 제 딸 인생마저 뒤흔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딸애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 반가운 마음에 신이 나서 밝게 받았는데 딸애가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나 어떡해?
전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처럼 제멋대로인 여자랑 살다 보니 딸내미도 웬만해선 큰일에 놀라거나 눈물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어요. 피아노 전공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큰 무대에 오르는 대회에 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아이였죠. 그런 아이가 이 정도로 격하게 우는데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전 너무 놀라서 그 길로 딸네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이 인간 하는 짓이 이상해서 뒤 좀 캐봤더니 결혼 전부터 나 말고도 따로 만나던 년이 있더라고. 딸아이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사위놈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네요. 상간녀는 사위랑 같은 회사 동료라더군요. 더군다나 딸아이가 알기론 사위랑 바람을 피우는 상간녀도 유부녀인 것 같은데 딸아이는 그게 더 미쳐버릴 것 같답니다. 딸아이는 지금 당장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당연히 이혼해야지. 근데 이대로는 안 돼. 그 연놈 내가 개망신살 뻗치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혼을 해도 하지. 전 그런 개자식 때문에 울 필요 없다고 배신감에 치를 떠는 딸을 애써 위로했어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딸에게 티를 내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전 사위놈과 상간녀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알아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피켓을 들고 회사 로비에서 소리를 쳤어요. 땡땡 기업 땡땡땡 과장과 땡땡땡 대리를 고발합니다. 제가 고용한 심부름센터에서 받아낸 사위놈과 상간녀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피켓에 붙여 전 연신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회사 안으로 들어가던 사람들이 모두 다 수군거리며 들어갔어요. 그런 인간들이 제가 이런다고 반성하지 않을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였어요. 그 연놈이 다시는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여기저기 다 퍼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제 사위놈이 다시는 얼굴 못 들고 다니도록 해주세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들수록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혹시 철수 아니니? 결국은 이렇게 만나네.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의 첫사랑 정숙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전 너무 당황해서 그대로 들고 있던 피켓을 등 뒤로 숨겼어요. 전 민망해서 고개를 푹 숙였죠. 그러자 정숙이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곤 무슨 일이냐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첫사랑 정숙인 여전했습니다. 외모도 그 특유의 온화한 분위기도 그대로였어요. 그때였죠. 경비원들이 달려오더니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내쫓을게요. 대표님? 정숙이 네가 이 회사 대표였어?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제 사위가 다니던 회사 대표가 글쎄 정숙이었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니 신경 쓰지 말고 다들 볼일 보세요. 철수야, 나랑 내 방 가서 커피나 한잔 할래? 정숙이는 어쩜 하나도 늙지 않았더군요. 주름 하나 없이 고운 얼굴로 웃어 보이며 저에게 자신의 방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날 전 대표실이라고 적힌 정숙이의 방에서 한참 얘기를 나누다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물을 새도 없이 정숙이는 제가 들고 있던 피켓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대로 정숙이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정숙이는 내 얘기를 듣는 내내 미간을 구기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함께 화를 내줬어요. 그러곤 곧장 걱정하지 말라고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전 첫사랑에게 그런 부탁까지 하고 싶지 않아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자 정숙이가 하는 말이 놀라웠어요. 철수야, 내가 그동안 네 생각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 10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때 너랑 헤어지게 한 게 평생 후회된다고 나한테 사과하고 가셨어. 왜 말 안 했어? 아버지가 우리 헤어지라고 그랬다고.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정숙이는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얘기하면서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절 올려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일 내가 도와주게 해줘. 그러고 싶어.
저와 헤어지고 나서 정숙이도 곧장 약혼자와 결혼했대요. 하지만 도저히 맞지 않아 결혼하고 3년도 살지 못하고 이혼했답니다. 자식도 없이 말이죠. 정숙이는 그 이후 줄곧 혼자 살았대요.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 죽어라 일만 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이 덕분에 사위농가 상간녀는 참교육을 당했어요. 아빠,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 연놈들 둘 다 회사에서 잘렸대. 그것도 회사 공고에 대문짝만하게 적혔다던데? 사위농가 상간녀의 이름이 회사 게시판 안에 대문짝만하게 적혔답니다. 사직 사유 풍기문란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라고 적혀 있었다네요. 그 일로 상간녀도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그대로 쫓겨났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정숙이가 유명한 로펌 변호사까지 소개해줘서 사위농과 상간녀를 고소해서 위자료까지 받고 이혼했습니다. 정말 인생이라는 게 참 모르겠어요. 60 가까이 살았지만 돌고 돌아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전 이혼한 딸과 다시 살림을 합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정숙이를 만나고 있어요. 젊은 애들처럼 사귀네 뭐네 하는 건 아직 아니지만 소소하게 영화도 같이 보고 등산도 같이 다니곤 해요. 저도 이런 말 하는 게 나쁘끄럽긴 하지만 어쩐지 이제야 좀 진짜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 늙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저도 웃기지만 진심입니다. 앞으로 또 제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이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어차피 계획하고 고민해봐야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이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금방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버텨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은 반짝이는 순간이 오긴 오더군요. 지금까지 저의 기나긴 인생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겐 행복한 순간만 가득하길 바랄게요.